여러분,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아마 자원이 없는 나라,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나머지 절반, 일본 땅 밑에 숨겨진 석유와 자원들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우리 모두가 일본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원유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니까 이 정도면 거의 상식처럼 굳어졌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단단한 상식에 금이 가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일본의 한 도시, 니가타시 주민의 증언인데요. 땅에서 기름이 그것도 일상적으로 새어나온다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석유 마을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니가타시에 있는 아키야구라는 곳인데요.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민들 말 그대로 주택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로 시커먼 기름이 스며나오고 있거든요. 현지 분들은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그거요? 하면서 그냥 당연한 풍경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라고 해요. 알고 보면 이 지역과 석유의 인연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아주 먼 옛날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도요. 이곳에 타는 물, 그러니까 석유를 천황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석유 마을이 있으니 어쩌면 일본 전체 에너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부터는 일본산 석유의 아주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0.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 전체 석유 공급량 중에서 일본 땅에서 직접 생산하는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니가타나 아키타 같은 곳에서 분명히 석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라 전체로 보면 사실상 거의 없는 거라 마찬가지인 수준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저 거대한 막대기 보이시죠? 저게 일본이 한 해에 쓰는 석유의 양이고요. 그럼 오른쪽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작은 막대 있죠? 저게 바로 일본 국내 생산량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이게 바로 일본이 왜 그렇게 에너지 안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당연히 생산량 좀 늘려라 하는 요청이 쏟아졌겠죠. 그런데요, 현장과 정부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로는 이미 최대치로 쥐어짜내고 있어서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양을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나 뭘로 보나 불가능하다,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땅속에 기름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더 많이 캐내질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국내에서 석유를 개발하려고 할 때 딱 마주치는 세 개의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 둘째는 비용, 그리고 셋째는 위험.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비용 문제부터 볼까요? 일본의 독특한 자연 환경이 석유 개발 비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거든요. 유전이 주로 깊은 바닷속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파내기가 엄청 어렵고요. 또 여름마다 태풍이 들이닥치니까 작업이 멈추기 일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바다에 세우는 시추 시설에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튼튼한 내진 설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시추공 하나 뚫는데 수백억 원이 들 수 있는데 만약 실패하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벽, 바로 위험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날릴 수 있다는 경제적인 리스크,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에서 수십 년 동안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술적 환경적 위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험난하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일본의 석유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특히 일본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핵심 기업 자펙스, JAPEX의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대표적인 석유 개발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요. 바로 인펙스와 자펙스입니다. 인펙스는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우리로 치면 대기업 같은 곳이고요. 반면에 자펙스는 규모는 좀 작지만 일본 국내 인프라 사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니까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해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거죠.
자펙스의 전략을 보면 크게 3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전통적인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 사업이죠. 앞에서 봤던 니가타 지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유일한 해양 유가스전까지 운영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일본 전역에 무려 800km가 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일본 내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국가의 에너지 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펙스의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 중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이 바로 미래를 향한 투자, 바로 탄소 중립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CCS, 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자펙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수십 년 동안 석유랑 가스 찾는다고 땅속을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 기술이랑 노하우를 이제는 정반대로 쓰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안전하게 묻어버릴 수 있는 땅속 깊은 곳을 찾아내 영구적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기존의 핵심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바꾸는 정말 똑똑한 전략 아닌가요? 자, 그럼 전통적인 석유는 이렇다 치고 일본의 에너지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그런 차세대 자원은 없을까요? 이제 시선을 받아 아주 깊은 곳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게 생긴 건 꼭 얼음 같은데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일본 근해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잠재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희망이 큰 만큼 그림자도 아주 짙습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캐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직 이걸 안전하고 또 돈이 되게끔 캐내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해저 지반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량으로 새어나올 수도 있는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팔 수 있나, 돈은 되나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요. 이제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바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과연 이걸 꼭 파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거죠. 국가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와 인류의 미래가 걸린 탄소 중립, 이 거대한 두 과제 사이에서 일본의 선택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과 통찰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일본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